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영화 같은 일을 겪고 다시 새로운 인생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20살 청년입니다. 제가 올해로 드디어 20살이 되고 벌써 봄이 다 되었네요. 보통 제 나이라면 한창 대학 생활을 하며 청춘을 즐기고 있어야겠지만 저는 아직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공부를 시작한 탓에 아무래도 내년쯤에야 대학 입시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먼저 대학 생활을 시작한 다른 친구들이 너무 부럽지만 조금 늦어도 괜찮다고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때문이라도 우울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들께도 작은 응원을 받고 싶네요. 제가 이제서야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은 남다른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민등록조차 없는 무연고자였습니다. 출생신고도 되지 않아 세상에 없는 존재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 제 사정에는 불우했던 가정 환경이 있었어요. 뭐 때문인지 10살 이전 기억이 없는 저는 그 즈음 이혼을 하신 부모님 때문에 그 후로 엄마와 단 둘이 지내왔습니다. 그 전 기억이 없어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혼을 하신 뒤로 엄마가 많이 달라지셨던 것 같습니다. 분명 아버지가 계실 적에는 다정하고 제게 관심이 많으신 엄마였는데 이혼하고 저와 단둘이 지내게 되면서부터 엄마가 점점 제게 무관심하고 이상하게 변하셨거든요. 아마 우울증 같은 게 아니었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했던 저는 엄마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 정도야 이혼 가정에 있을 법한 흔한 불화일 수 있겠지만 제 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이혼뿐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 면에서 보통의 사람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학교에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었고 집 밖으로 나가본 일도 거의 없었거든요. 엄마는 어릴 적부터 제가 많이 아팠다는 이유로 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10살 이전 기억이 없는 것도 열병을 크게 앓으면서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기영아, 너는 날 때부터 몸이 약했어. 다들 죽는다고 한 걸 엄마가 열심히 기도해서 살려낸 거지. 그래서 아직도 몸이 많이 약해. 네가 이대로 밖에 나가면 금방 병에 걸려 죽을 거야. 제가 너무 약해서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엄마의 말에 저는 놀이터도 나가보지 못하고 학교도 한번 가지 못하고 늘 그렇게 집안에서 TV를 보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나마 엄마가 집에 계실 적에는 괜찮았어요. 누군가 옆에 있으니 외롭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엄마도 돈을 벌러 나가셔야 했고 그렇게 집에 혼자 남겨져 있다 보면 저는 자꾸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밖에서는 아이들 학교 가는 소리가 들리고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왜 저 대문을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더 어릴 적에는 답답한 마음에 엄마 몰래 몇 번 나갔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겨우 집 앞이었지만 엄마 없이 길에 나가본 적 없던 저로서는 왠지 모를 일탈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엄마에게 들키는 날에는 저는 정말 크게 혼이 났습니다. 이기영, 너 엄마가 집에만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밖에 나가지 말라고 엄마가 몇 번을 말했는데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너 정말 엄마한테 혼나고 싶어?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나빴어요. 용서해주세요, 엄마. 너 밖에 나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엄마가 그랬잖아. 너 정말 죽고 싶어? 아니에요. 안 죽고 싶어요. 미안해요, 엄마. 매를 들며 호되게 저를 혼내는 엄마를 보며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소리 지르고 매를 치는 엄마의 모습도 무서웠지만 엄마가 그렇게 저를 걱정하시는 게 제가 정말 죽을까봐 그러시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도 죽고 싶지는 않았기에 그 후로는 엄마 말씀을 더욱 잘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엄마와 단 둘이 지내는 작은 집에서 엄마에게 공부를 배우며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가 되고 중학생 나이가 되어서도 저는 여전히 집 안에만 있었어요. 그런 제 인생의 낙이라면 엄마가 한 번씩 틀어주던 영화들 뿐이었습니다. 집 밖에 나갈 수 없었던 제가 세상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바로 TV와 영화였어요. 겪어본 적 없던 뭐 하나 낯설지 않은 게 없었던 저는 영화를 보며 언제나 자유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자유가 찾아올 날은 없어 보였죠. 그렇게 모니터 안에서
세상을 배우던 중학생 시절, 집안의 환경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이혼한 뒤로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듯했던 엄마에게 건강 이상이 생기셨거든요. 엄마는 제가 알 필요가 없는 일이라며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말씀해주지 않으셨지만 엄마는 분명 어딘가 아프신 것 같았어요. 매 끼니 약을 드시고 기력 없이 매일 야이어가는 게 보였죠. 그러다 언젠가부터 엄마는 일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온종일 지내셨습니다. 생활비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조금씩 쓰고 계신 듯 했죠. 엄마는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약해지셨으면서도 저를 밖으로 보낼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뭔가 더 불안해하시며 더더욱 저를 집에만 있게 하셨어요. 그런 저는 아프신 엄마를 걱정하며 매일 곁에서 엄마를 간병하기 바빴습니다. 제 유일한 가족인 엄마가 잘못되면 저도 잘못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엄마를 많이 사랑했고 엄마도 저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저를 집에만 두었던 것도 전부 제가 잘못될까 두려워했던 일이었고 저는 저희 엄마가 어떻게든 저를 살리고 싶으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저의 생각이 깨져버린 것은 18살이 되던 해에 엄마가 돌아가시면서였습니다. 몇 년간 몸 상태가 안 좋았던 엄마는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얼마 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의 곁을 지킨 것은 저 혼자였어요. 오래전 이혼한 아버지는 연락도 없었고 엄마의 먼 친척이시라는 분만 찾아와서 엄마의 장례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놀랐던 건 그때부터였어요. 그동안 아무리 친척들과 교류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 친척 어른은 제가 있는지도 모르셨더라고요. 미호기한테 애가 있었어? 그럴 리가. 너 대체 어디서 오내니? 저의 존재를 모르고 계셨다는 친척 어른은 급하게 서류를 떼어보셨고 엄마의 호적에 자식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호기가 대체 널 언제 낳은지 모르겠지만 너 출생신고도 안 돼 있구나. 아니 애를 그렇게 바라던 애가 어쩐다고 출생신고도 안 하고 있었을까? 너 정말 미호기 애 맞니? 저야말로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지 죽은 엄마에게 묻고 싶었어요. 제가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다니. 그럼 그동안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나가지 못했던 것이 정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게 맞나 싶더라고요. 엄마가 대체 무슨 이유에서 그랬을까 생각하던 저는 엄마가 저를 숨기고 싶었던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엄마 성에 차지 않는 자식이라 호적에도 올리지 않고 숨겨서 키웠던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의 이혼 역시 저 때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 상황이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분명 두 분이 저를 두고 싸우시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난 것이고 그래서 엄마가 저를 방치했던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도 없던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친척 어른은 그런 저를 시설에 데려가겠다고 말하셨고 겁이 났던 저는 그대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갈 곳도 없고 세상도 모르면서 갑자기 엄마를 잃고 혼자가 되니 모든 게 다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나오긴 저는 그 후로 TV에서 봤던 것처럼 찜질방이나 모텔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엄마가 가끔 제게 용돈을 주셨는데 밖에 나갈 일이 없던 제가 그 돈을 쓸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몇십만 원 돈을 들고 있던 저는 그 돈이 떨어질 때까지 거리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도 엄청 큰 돈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 돈으로는 몇 달을 버티지도 못하더라고요. 결국 돈이 다 떨어져서 갈 곳이 없던 저는 노숙까지 해야 했고 버려진 음식들을 먹으며 노숙자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겨우 18살 나이에 노숙자 신세라니 황당한 일이었지만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혼자 제 몸을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했죠. 그렇게 몇 달 동안 거리 생활을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알 수 없는 고열과 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도 신문도 없기에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죠. 집에 갇혀 지내다 보니 참고 기다리는 건 워낙 잘하던 저였어서 그런지 그냥저냥 버틸 수는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참고 기다리기만 했을까 싶지만 그 시절 저는 몸만 자랐을 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10살 어린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못했으니 제가 보통 사람들처럼 사고할 수 있는 게 이상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연명하듯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파서 도저히 안 되겠는 겁니다. 이미 몇 날 며칠을 맹물로 버텼던 탓에 다른 생각을 할 기력도 없었죠. 그래서 뭐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길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가봐야 후줄근한 제 차림에 다들 손가락질하고 피할 뿐이었겠지만 그래도 나가면 뭐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사실 몇 날 며칠 계속 먹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언제 먹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주 어릴 적 추억 속에 있던 복숭아 통조림이었죠. 제가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긴 하지만 가끔씩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그 복숭아 통조림이었습니다. 흐릿한 기억 속에서 저는 아플 적마다 복숭아 통조림을 먹었었는데 어머니가 떠먹여 주시는 그 복숭아 통조림을 비우고 거뜬히 일어났던 기억이 있었죠. 그 시절 다정했던 어머니의 손길 때문인지 입맛 없던 차에 먹었던 달콤한 맛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도 저는 아플 때마다 종종 어린 시절의 복숭아 통조림을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몇 날 며칠 아픈 몸 때문인지 그 통조림이 먹고 싶었죠. 하지만 제 수중에는 돈 한 푼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제가 처음 들어가게 된 가게에서 의상을 걸어둘 만큼 사교성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먹고 싶었던 건지 저도 모르게 무작정 마트로 들어가 통조림을 한참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 통조림에 손이 가더군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만 그 통조림 한 캔을 얇은 옷 속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져버린 일에 저 스스로도 당황스럽지만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무슨 큰일이 나겠냐고 생각했죠. 마트만 벗어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아무리 없이 살고 굶고 있어도 부끄러운 짓 하지 말자는 다짐을 여러 번 했었지만 결국 가난 앞에 신념을 지키기란 사나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것이었나 봅니다. 결국 저는 제 스스로 부끄러운 짓을 하고 말았고 이왕이면 들키지 않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결국 마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가게 사장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저의 남루한 행색 때문인지 처음부터 가게 사장님이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통조림을 숨기고 나서 어떻게 하려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가게 사장님은 제가 가게 계산대를 그냥 지나칠 즈음 저를 불러 세우시더군요. 거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설마 우리 가게 물건을 훔친 거예요? 그 안에 품은 거 이리 가져와 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 이름 뭐가 아니야? 당신 내가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한참 동안 물건만 보고 있길래 뭐 하나 지켜보고 있었더니 남의 가게에서 도둑질을 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태연하게 집어가는 거 보니 하루 이틀 할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당신 그전에도 우리 가게에서 물건 훔쳐갔지? 우리 가게에서 도둑질하게 이번이 몇 번째야? 어쩌면 통조림 하나 정도는 없어져도 모르지 않을까 생각했던 제가 아니랬던 모양입니다. 가게 사장님께 딱 걸린 저는 들고 나오던 통조림만 돌려놓고 사죄를 구하려 했지만 이미 사장님은 화가 많이 나고 있었어요. 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 이번 일 말고도 몇 번이나 이런 짓을 했냐고 윽박 지르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겁에 질린 저는 제대로 변명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도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어 보였죠. 소란스러운 상황에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저는 도둑질을 한 죄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어요. 근데 저 정말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동안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내 가게에서 뻔뻔하게 물건 가져가려는 사람 말을 내가 어떻게 믿겠어? 안 그래도 요즘 도둑 새끼는 많다 싶어서 곤두서 있었는데
감히 내가 버티고 있는데도 훔쳐갈 생각을 했네. 당신은 겨우 통조림 하나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한테는 이게 다 돈이고 재산이야. 남의 것 훔쳤으면 벌을 받아야지. 아무튼 지금 바로 경찰 부를 거니까 변명하고 싶으면 나한테 하지 마자고 경찰서 가서나 하든지. 그 순간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은 생각을 했다면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동안 혼자 너무 힘들고 외롭게 살아와서 그런지 차라리 감옥에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출생 증명도 안 되어서 사회생활도 할 수 없는 저였지만 그래도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무릎 꿇은 채로 앉아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를 구경하고 있던 웬 꼬마애 하나가 저를 보며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어? 이 형아 실종전단지에 있는 사람이다. 실종전단이라니. 처음에는 그 아이가 닮은 사람을 보고 착각을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꼬마 옆에 있던 애 엄마까지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머 세상에, 진짜 그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네? 애뿐만 아니라 어른까지 그런 말을 하니까 아무리 이상한 말이라도 귀담아 듣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들이 말하는 실종 전단 속 사람이 저일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실종이라면 누가 저를 잃어버렸다 신고를 했다는 건데 저는 부모님 없이 자란 고아도 아니었고 돌아가신 엄마를 뵈면 저를 찾을 사람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내심 그 말이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실종 전단에서 봤다는 아이 어머니가 사진을 말리시더라고요. 아저씨, 일단 경찰 신고하지 말아봐요. 실종된 사람이면 아무래도 뭔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아유, 그래. 실종된 사람이면 가족부터 찾아줘야지. 경찰서 가서 가족들이랑 또 헤어지면 어떡해.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실종자면 경찰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걸 왜 아줌마들이 간섭을 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통조림캐 하나 훔쳤다면서 먹을 거 훔치고 오면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걸로 경찰까지 부르는 건 오바 아니에요? 아니 그거야 피해 입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아줌마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기는. 사장이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우리 다시는 안 와. 그래요, 경찰서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신고는 천천히 하고 사정이나 좀 알아봅시다. 일단 실종 전단지부터 확인해 보자고. 그러더니 눈과 마트 구석에 붙어있던 실종 전단지를 떼어서는 제 얼굴과 가만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전단지 속 사진은 2장이었어요. 어릴 적 실종 당시의 모습과 지금 현재로 추정되는 모습이었죠. 저도 그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어머 정말 닮았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똑같이 생겼네. 눈 밑에 점이랑 입 모양이랑 아주 똑같아. 혹시 어릴 때 부모 잃어버린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랑 지냈었는데요. 솔직하게 말한 제 말에 사장은 그렇다는 듯 다시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뭐야? 그럼 다른 사람이 모양이네. 다들 그만하시면 됐죠? 나 이제 경찰 부릅니다. 아니 아저씨는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요?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 길게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부모라고 데려다 키웠을 수도 있는 거지. 옛날에는 애들 납치도 많았잖아.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주머니 한 분이 아무래도 제가 실종자와 너무 닮았다며 제게 다른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친어머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말이었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기억이 거의 없어서 엄마와의 추억이 흐릿하긴 했지만 설마 저를 키워주신 분이 제 엄마가 아닐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들으니 왠지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엄마가 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건가 싶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상한 정황들이 겹치면서 저는 제가 모르는 저의 출생의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전단 속 저를 닮은 아이의 모습을 한참 들여다보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오기 시작했죠. 깨질 듯한 두통에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보면서 사람들은 제 대신 구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야 되겠네. 아이고 배고파서 통째로 훔쳤던 게 맞았나 봐. 몸도 안 좋아 보이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일단 병원으로 가요. 우리가 여기 전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해 볼 테니까. 아유 정말 가족이면 좋을 텐데.
그 후로 저는 아마 쓰러졌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병원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병만 키우고 있었던 데다가 굶은 지도 오래되어서 사실 당장 쓰러져도 이상할 상황은 아니었죠. 거기다 갑작스러운 상황과 충격에 저도 모르게 기절을 했던지 다시 깨어난 저는 웬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른 사람들이 연락을 했는지 갑자기 제 부모라는 사람들이 찾아왔던 거죠. 제일 처음 찾아온 건 웬 중년의 아주머니이셨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오셨다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제가 자신의 아들이라 말하며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승호야, 승호야 정말 너 우리 승호 맞는 거니? 세상에 그동안 어디서 뭐라고 지낸 거야? 누구세요? 승호야, 내가 네 엄마야. 엄마를 잊어버린 거야? 내 새끼, 내가 그동안 너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승호야, 엄마 보고 싶지 않았니? 그분은 저를 한눈에 알아본 것처럼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분의 기억이 전혀 없는 저로서는 모든 것이 당황스럽고 낯설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분명 저한테는 몇 년 전까지 돌아가신 엄마가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저를 다정하게 끌어안아주는 그분이 낯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승호야, 너 정말 엄마 하나도 기억 안 나니? 엄마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그럼 그동안 어디 있었어?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야? 그게 사실 저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물론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셔서 아버지 얼굴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몇 년 전까지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저희 두고 돌아가셔서 지금 고아가 된 거지만요. 근데 제가 친부모님이 따로 있다니 저는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아직 검사도 안 해봤으니 확실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아주머니가 찾으시는 분이 제가 아닐 수도 있고요. 저는 아직 확신하기 이르다는 생각